사회와 관련해서 저자는 마르크스의 소외에 대한 주장을 소개합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가 결국에는 네 가지 소외로 귀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 생산물로부터의 소외인데, 노동자가 자신이 상품을 생산하고도 그 상품에게서 소외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노동으로부터의 소외인데, 노동이라는 것이 원래 궁극적으로 자아 실현을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는 자본가의 착취로 인해 자유를 억압당하고 노동 자체에 구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유적 소외인데, 여기서 말은 유적이라는 것은 인간 종족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는 노동자가 자신이 만든 생산품과 노동으로부터 소외당한 뒤 결국에는 인간 종족 자체에서도 밀려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타인으로부터의 소외인데,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친구는 없고 경쟁 상대만 존재합니다. 마르크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태동한 공산주의는 몰락했지만, 그가 주장한 이 소외와 관련한 내용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고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자는 과거의 다른 철학자들의 해결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토머스 홉스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여 만들어지는 국가를 주창했고, 루소는 일반 의지에 개인을 종속시키려 했으며,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에서는 실패했지만 상당히 명확했던 마르크스의 상황 분석에 비해 다른 철학자들의 대안은 모호하기만 합니다. 그만큼 이상적인 사회는 말 그대로 이상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명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이상을 향해 끊임없이 나가는 노력 자체가 중요할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소외 개념만큼 명확하게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은 에밀 뒤르켐이 있습니다. 그는 아노미 현상에 대해 말했습니다. 뒤르켐은 사회의 규제와 규칙이 느슨해지면 개인은 더욱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잃고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규제와 규칙이 느슨해지는 것도 무작정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저자는 그에 따른 대책으로 가족의 회복, 소셜미디어, 회사라는 조직 내에서 종적 커뮤니티가 아닌 횡적 커뮤니티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결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상적인 사회를 명확하게 구현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이 회복이 된다면 사람들은 소외나 아노미 현상 등에 완전히 휘둘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 에드문드 후설이 말한 에포케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포케라는 말은 멈추다, 보류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에서 회의론적 입장에 있던 철학자들이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그 반대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판단은 불가능하여 판단을 보류한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에포케가 타자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반증이라고 말하면서 에포케를 통하여 그나마 타자와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즉, 서로 다른 세계관에 대해서 각자가 강하게 확신을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각자의 세계관을 완전히 버리지도 않는 어중간한 상태에 있을 때 좀 더 서로의 주장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유 속에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들을 때 자신의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은 없더라도 하나의 현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분명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사고의 편협함과 단점을 조금은 바로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또한 유명한 문화 인류학자인 레비스트로스의 브리콜라주에 대한 설명 중에 레비스트로스와 사르트르의 논쟁을 소개합니다.
레비스트로스는 사르트르가 제시한 새로운가 낡은가 라고 하는 이항 대립에 대해서 서양은 진화하고 있는 반면에 그 외 지역은 미개하고 열등하다 라는 설정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레비스트로스가 A에 대치하는 B를 논거로 드는 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인 상대의 논리의 허술함을 파고드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분법적인 논리의 맹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분법의 논리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은 단조롭지 않고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사람들의 생각도 A 아니면 B라는 정도로 단순하지 않고 다양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후설이나 레비스트로스의 주장처럼 우리가 어떤 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의 생각이 전부가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의식적으로 한 발짝 물러서는 자세를 보일 때 그 안으로 더 많은 생각이 들어올 수 있고 자신의 사고를 훨씬 더 객관적으로 다듬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위의 사람들 말고도 많은 유명인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저자의 현실적 해석이 있습니다. 쿠르트 레비는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시작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앞으로 할 일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방식을 정리하고 완전히 끝내는 것이라 말합니다. 결국 어떤 개인이나 조직에서의 변화는 새로운 시도가 우선이 아니라 과거와의 작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버트 킹 머튼의 마태 효과를 소개하는 글에서는 우리 사회가 머리 회전이 빨라서 빨리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에게는 많은 기회를 주는 반면 어느 정도 능숙해지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훨씬 더 깊이 본질을 이해하고 근본적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빨리 포기하고 배제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사람의 성향에 맞춰 그에 따른 시간의 기다림을 함께 할 때 조직은 더욱 강인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경영관리 측면에서 철두철미하게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확정적 답을 찾는 게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모든 최적의 답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형편대로 결정하자는 태도가 포기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유연적 자세가 더 균형 잡히고 적절한 해답을 구하는 길일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휴리스틱, 즉 복잡한 과제를 간단한 판단 작업으로 단순화시켜서 느슨한 상태로 일을 진행시켜보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 보드리아르의 차이적 소비에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경우 필요해서가 아니라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도 돈을 쓴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즉, 인간은 단순히 필요에 의해서만 물건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사람, 조직, 사회, 사고와 관련하여 50명의 유명인들의 주장을 소개합니다. 이 책이 주는 새로움은 현실 상황에 맞게 저자 나름으로 적절한 해석을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단순히 유명인들의 주장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 한 번 더 그 내용을 곱씹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상아탑 속의 학문은 학자들만의 자기 만족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그 상아탑 속의 지식을 소화하여 적용하고 싶은 필요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와 같이 학문의 상아탑과 일반의 대중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